여보,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가족도 생각해야죠. 아들아, 나 우진이가 맞지? 서연이는 어디 갔어?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어머니를 죽이려 했잖아요. 이게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나만 바라봐 줬더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에요. 이혼하면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요. 엄마, 할머니가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을 믿었던 13년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설악산이요? 거긴 왜요? 어머님 상태로는 위험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남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와 그의 가족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500억대 재산, 알츠하이머에 걸린 시어머니,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며느리.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3년간의 결혼 생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균열이 시작됐죠. 그리고 마침내 한겨울 설악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오늘 밤 재산과 욕망이 부른 가족의 비극.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수술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2시간에 걸친 뇌수술이 드디어 끝났다.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피로가 밀려왔다. 그래도 이런 순간이 내가 의사가 된 이유였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살린 많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가족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선생님, 오늘도 수술 정말 멋졌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건넨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13년 차인 내 명함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늘 자랑스러워하셨다. 우리 아들, 의사 되는 게 꿈이었잖아. 그 꿈 이뤄서 얼마나 좋니?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 아버지 없이 홀로 나를 키우시면서도 부동산 투자로 일군 재산으로 내 학비를 대셨다. 덕분에 나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런 어머니께서 작년 초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 태산아,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신문을 보시다가 물으셨다. 처음에는 그저 노안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갔다. 물을 끓이시다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 앞 슈퍼에 가셨다가 길을 잃기도 하셨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진단은 명확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 미라는 처음에는 이해한다며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했다. 강남 삼성동의 넓은 저택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보, 어머님 모시고 살면 좋잖아요. 우진이랑 서연이도 할머니랑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때 미라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퇴근길, 차 안에서 통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김 교수님. 네, 내일 아침 해진 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우리 집 현관 CCTV 알림이 와 있었다. 어머니께서 또 밖으로 나가시려 하나.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나날이 끝나가는 신호였다는 걸 그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강남대로를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 빛나는 불빛들처럼 우리 가족의 행복도 영원할 줄 알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제 들어가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아, 네. 좀 전에 저녁 드시고 주무시러 가셨어요. 미라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낯선 것이 느껴졌지만 그저 피곤해서겠지 하고 넘겼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들리던 아들 왔니? 하는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 이제는 그 목소리 대신 누구세요? 하는 낯선 물음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머니가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 거실에는 미라가 노트북을 보며 앉아 있었다. 여보, 저녁 먹었어요? 응, 병원에서 먹고 왔어. 미라는 내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비친 무언가가 내 시선을 끌었지만 피곤한 탓에 자세히 보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치매 환자 실종 사고에 대한 검색 페이지였다. 계단을 올라 어머니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깊이 잠드신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충격적인 진실도. 주말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문득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약은 꼭 드셔야 하는데. 아이고, 또 토하시네. 미라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바닥에는 토사물이 있었다. 의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못 봤을까?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자 맥박이 불안정했다. 미라야, 어머니 약은 제때 드셨어? 당연하죠. 제가 매일 챙겨드리는데. 미라의 대답이 평소보다 빠르게 들렸다. 나는 어머니의 약봉지를 확인했다. 분명 처방받은 약과 다른 알약들이 섞여 있었다. 의사인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다. 우진아, 서연아, 할머니 들어가시게 조용히 하자.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복도에서 들려왔다. 미라는 서둘러 나가 아이들을 제지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악화되는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다. 평일에는 간병인 영희 씨가 있었지만 주말은 미라가 전담하겠다고 했었다. 여보,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식사 시간,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최고급 시설에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대요. 미라야,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 거야. 내가 의사인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 당신은 의사니까 더 잘 알잖아요. 알츠하이머는 점점 심해질 뿐이라는 거. 그날 밤 서재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미라의 태블릿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이라는 검색창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아빠, 할머니가 나 모른다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할머니가 서연이는 누구냐고 물어보셨다고. 심장이 무거워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머니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탕을 쥐어주시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증상이 악화될 리 없었다. 어느 날 병원 동료가 불쑥 말을 꺼냈다. 이 교수, 부인이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약국에 왔더라고. 수면제 처방받으려고. 수면제라고? 응, 시어머니 수면장애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어머니의 처방전을 확인했다. 미라가 받아간 약들 중에는 의사인 내가 모르는 처방이 여럿 있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어머니의 상태 악화, 점점 낯설어지는 아내의 행동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수상한 자료들.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라 믿고 싶었다. 여보, 다음 주에 보스턴 학회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가시는데요? 3박 4일 정도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미라의 미소가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다. 태블릿에서 본 검색어가 떠올랐다. 치매 환자 실종,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미라는 완벽한 아내였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의사인 나를 한결같이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서랍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젊은 시절 홀로 나를 키우시며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 아들, 훌륭한 의사가 되어줘서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할 때였다. 하지만 이 불길한 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내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다. 보스턴 학회를 앞두고 나는 아직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집을 비우는 그 3박 4일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보스턴행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우리 집을 덮고 있는 먹구름 같았다. 어머니와 통화하려 했지만 미라가 방금 주무셨다며 만류했다. 학회에만 집중하세요. 여기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라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안한 마음에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죄송한데 어제 제가 갑자기 쉬게 됐어요. 사모님이 이번 주는 직접 돌보신다고. 네?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 원장님도 모르셨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둘러 어머니의 병원 주치의에게 전화했다. 김 선생, 어머니 약 처방전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이 교수, 지난주에 처방받은 약이 많은데 다 알고 계신 거죠? 통화를 마치자마자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젖었다. 미라가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약들, 그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도 있었다. 의사인 내가, 그것도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쳤다니. 호텔 로비에서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다. CCTV 앱에 접속하자 집안 곳곳이 보였다. 어머니의 방은 비어 있었다. 거실도, 주방도 마찬가지였다. 여보세요? 미라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 여보. 좋은 요양원을 찾아서 상담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내가 동의한 적 없잖아. 당신은 늘 일이 먼저예요. 어머님도, 저도, 아이들도 뒷전이죠. 통화가 끊겼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서둘러 우진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학원이야. 할머니는 엄마가 좋은데 모시고 간대. 우진아,
혹시 어디로 가신지 들었니? 응, 엄마가 설악산 쪽이라고. 설악산. 한겨울의 설악산. 순간 미라의 태블릿에서 봤던 검색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률, 치매 환자 실종 뉴스, 등산로 CCTV 사각지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13년간 내 곁에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여자였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좀 찾아가 줄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설명하긴 길어. 제발 설악산 쪽으로 가줘. 시간이 늦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다. 학회장에서 나는 한시도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다른 의사들이 발표하는 최신 수술 기법은 귓가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이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하얀 눈이 마치 설악산의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드디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산아, 백담사 주차장에 미라 차가 있어. 어머니는 아직 못 찾았어. 경찰에 신고했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3년간 함께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의 미소,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서연이의 첫걸음마.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경찰서라고 떠 있었다. 이태산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이.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쓰러지는 순간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 아들.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학회에 함께 온 한국인 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이 교수, 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설악산에서는 우리 가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님이 백담사 인근 등산로에서 발견되셨습니다. 현재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보스턴 응급실에서 들은 경찰의 전화를 끝으로 나는 즉시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다. 13시간의 비행. 그 시간이 1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 원장님, 어머님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다행히 등산객 부부가 발견해 주셔서 비행기 안에서 경찰이 보내준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오전 9시 47분, 미라가 어머니를 모시고 백담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10시 12분, 등산로 입구. 그리고 미라 혼자 돌아오는 모습. 시간은 10시 43분. 환자분 SNS 기록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보내준 자료들. 미라의 노트북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1월 중순, 등산객 최소, 날씨 가장 추움, 백담사 코스 7번 구간, CCTV 사각, 치매 환자 실종 시 수색 개시 시간 신고, 후 최소 4시간,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률 기온 영하 10도 이하, 시 3시간 내 80%, 사망 시 재산 상속 순위, 요양원 계약서 위조 방법,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점점 검게 변해갔다. 미라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증상을 악화시키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아버님 도착하셨나요? 준호가 인천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릉까지 내가 운전할게.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경찰이 미라 씨 체포했어. 백담사 주차장에서. 어머님 관련 서류들을 차에서 정리하고 있었대. 눈물이 흘렀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다.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다.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의사인 내가, 아들인 내가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 이 선생님,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혈액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속적으로 잘못된 약물이 투여된 정황이. 복도에서 형사를 만났다. 이 선생님, 사모님 진술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을 이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알람이 울렸다. 의료진이 달려들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요. 의사인 나는 알고 있었다. 저체온증과 장시간의 탈수, 그리고 몇 달간 이어진 약물 오용이 만든 결과를.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아들일 뿐이었다. 어머니, 제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설악산에 내리는 눈과 같은 눈이. 어머니를 7시간 동안이나 그 차가운 눈 속에 홀로 두다니. 핸드폰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아빠, 엄마가 경찰차에 타는 거 TV에 나왔어요. 목매인 우진이의 목소리. 서연이가 자꾸 울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가슴이 찢어졌다. 내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우진아,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중환자실 모니터의 심장박동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다. 마치 우리 가족의 깨어진 일상처럼.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더 큰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할 미라와의 대면, 아이들의 상처 치유, 그리고 어머니의 회복.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원장님, 부인 소지품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형사가 건넨 봉투 안에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들과 인감도장, 그리고 미리 작성된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있었다. 날짜는 미래의 것으로 적혀 있었다. 중환자실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였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나는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고. 나는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태산 씨,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실종되셨어요. 영희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간병인인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죠? 마님께서 오늘 오전에 고급 요양원으로 모시러 오신다고 하셔서 내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미라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와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즉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공항에 있던 나는 곧바로 귀가를 결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때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태산 씨, 설악산 백담사 코스에서 연세 드신 여성분이 발견되셨습니다. 현재 심각한 저체온 상태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설악산이라니, 요양원은 무슨, 내 아내가 어머니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봐왔던 모니터의 숫자들이 이렇게 두렵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체온 34도, 심각한 저체온증이었다. 7시간 정도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동료 의사의 말이 꿈같이 들렸다. 7시간, 한겨울 설악산에서 알츠하이머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어머니를 내 아내가. 경찰은 미라의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했다. 거기서 발견된 검색 기록들, 치매 환자 실종 사고,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률, 산악 지역 실종자 수색 통계,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심지어 최근 매입하신 용인 땅 문서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CCTV에는 미라가 어머니를 산 중턱까지 데려간 후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라의 진술이 나왔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태산이 상속받을 재산, 그 절반은 제 몫이에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1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5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인성도 양심도 모두 저버린 것이었다. 중환자실 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숱한 고생 끝에 모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되어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할 줄이야.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죠. 너무 죄송합니다. 모니터의 심장박동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는 가운데 나는 무너진 신뢰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혼자서 감당해야 할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됐다. 법정에서 미라는 끝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와 존속유기, 혐의, 그녀의 얼굴에는 실패한 계획에 대한 후회만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체포되는 모습을 TV 뉴스로 보았다. 우진이는 며칠 동안 말도 않고 밥도 먹지 않았다. 서연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이런 상처를 준 것도 결국 내 잘못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을 가리고 의심의 순간들을 외면했던 내 잘못을. 돈과 욕망 앞에서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아내를 보며 나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중환자실 창문을 때렸다. 어머니가 겪으셨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해져야 했다. 어머니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청담동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간다. 어머니 병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고 나면 늘 보던 풍경이다. 이제 가실까요? 어머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따스한 미소로 답하셨다. 알츠하이머로 말씀은 많이 줄으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변함이 없다. 새 집은 1층이라 어머니가 생활하시기 편하다.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장미도 심어놓았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다. 아빠, 할머니 방은 여기예요. 미도 심어놓았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다. 아빠, 할머니 방은 여기예요.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휠체어를 잡았다. 요즘 서연이는 매일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 상담 선생님 말씀으로는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로 채우려는 심리라고 한다. 우진이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은 요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다. 우진아, 잠깐 이리 와볼래? 아들과 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은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렴.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지난 6개월,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머니 병실에서 매일 밤을 새우던 날들이 떠올랐다.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어머니는 크게 회복하셨지만 알츠하이머는 계속 진행됐다.
그래도 이제는 안전하다.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함께 있고 나 역시 병원 일정을 조정해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고 있다. 미라의 선고 공판이 있던 날 나는 법정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12년의 징역형.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가 아닌 원망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미워하는 것조차 지쳤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도 마무리 지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 맞죠? 서연이가 불쑥 물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럼 이제 정말 괜찮아. 아빠가 약속할게. 저녁이 되자 어머니의 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렸다. 서연이가 어머니께 자신이 배운 동요를 들려드리는 중이었다. 우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어제는 병원에서 한 젊은 부부를 만났다.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법을 배웠다. 아빠, 저녁 먹어요. 서연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식탁에는 우리 넷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는 우진이, 수저를 예쁘게 놓는 서연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여기 있다. 다들 고마워. 사랑해.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순간을, 이 행복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더 단단하게 서서 우리의 내일을 지켜나가리라. 창밖으로 첫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심으신 장미가 곧 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산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그 눈가림이 벗겨질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이태산 씨는 지금도 청담동에서 어머니와 두 자녀를 돌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깊은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